598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기회가 되시면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은 타입캐스트의 AI성으로 녹화하였습니다. 책 제목 더 플로. 저자 안유아. 출판일 2023년 8월 18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시대의 흐름을 읽어라. 책 소개. 국내 최고 국제경제 전문가 안유아 교수의 첫 단독 저서. 이 책은 국내 최고 국제경제 전문가인 안유아 교수의 첫 단독 저서다. 저자는 그동안 한국, 중국, 미국, 일본, 영국 등을 오가며 세계 각지에서 경제, 금융 분야를 연구한 경험으로 국제경제 분야에서 깊고 폭넓은 통찰력을 가졌다. 저자의 남다른 인사이트와 지식으로 그동안 여러 경제 전문가와 대중을 만나왔는데 그중 안유아 독서 투자 클럽 10기와 제1회 투시경 라이브 강연에서 전했던 핵심 내용을 이 책에 정리했다. 저자 소개. 저자 안유아. 금융 전문가. 중국 지린성 출신으로 길림화공대학교를 거쳐 고려대학교에서 재물원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3년부터 옌벤대학교 교수로 재직했으며 2008년부터 한국의 자본시장연구원에서 7년간 국제금융을 연구했다. 또한 2016년 3월부터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에서 재물원과 투자론 및 중국 자본시장 실무를 7년간 가르치기도 했다. 올해 2월부터는 미국 어바인 대학 교총장으로 제2의 도전을 시작했다. 장기간 중국증권행 정연구원 CSAI 원장을 겸임하면서 주로 한중 양국 정부의 경제와 금융 협력에 대한 연구와 자문을 많이 했으며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외교부 경제분과 자문위원으로도 오랫동안 활동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금융, 기업 재무, 자산 투자, 핀테크, 블록체인, 메타버스 금융 등의 영역이다. 유튜브와 지상파 방송 등에서 중국 경제와 블록체인 및 메타버스에 대해 생생한 강의를 많이 하기로 유명하다. 또한 한국 대기업들 중심으로 중국 투자 관련 컨설팅과 현장 자문역으로 장기간 활동 중이다. 현재 연합뉴스경제TV에서 안유아 쇼를 진행하고 있으며 안유아의 경제투자론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안유아 독서 투자 클럽 온라인 오프라인 강연 진행도 5년 차다. 국가와 민족 개념에서 벗어나려고 하며 자신을 스스로 어디 사람이라고 좁게 정의하지 않으려고 한다. 세계인의 한 명으로 세계 시민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에 관심이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프롤로그. 시대적 흐름에 올라타는 자가 미래를 이끈다. 사람들은 항상 미래를 보고 산다. 누구나 행복하고 즐거운 장밋빛 미래를 상상한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미래를 위해 열심히 투자한다. 운동, 공부, 자기관리 등의 행위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투자라고 볼 수 있다. 본문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지만 필자는 투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투자란 한국과 운명에 대한 베팅이다. 투자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투자해야 삶이 바뀌고 더 많은 기회를 만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이는 수많은 전문가가 여러 채널에서 투자를 강조한 덕분이다. 그리고 실제 투자로 어마어마한 부를 일군 사람도 주변에서 종종 만나볼 수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촉발되어 투자에 관심이 높아졌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투자의 당위성을 강조해왔다. 심지어 대학생들도 투자 동아리 모임에서 주식 투자 성과를 공유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허점이 드러난다. 투자 목적과 당위성은 다 아는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투자 본질에 대한 이해와 전략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투자의 핵심은 뭘까? 한마디로 시대적 흐름 파악이다. 주식 투자로 예를 들면 주식으로 수익이 나려면 전반적인 경제 흐름을 알아야 한다. 그 흐름에 맞는 산업 섹터를 골라야 하고 그 산업 안에서 유망한 종목에 투자해야 수익이 난다. 성공적인 주식 투자에서 수익의 80%는 섹터 선정의 목, 나머지 20%는 종목 선정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섹터 고르기가 곧 시대적 흐름 파악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주식 수익 대부분이 미래 흐름에서 결정된다. 시대 흐름과 역행하는 섹터는 점점 쇠퇴하게 마련이다. 시대 흐름 파악의 중요성은 인생에도 적용할 수 있다. 지금보다 더 유의미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사회에서 더욱 큰 역할을 하고 싶다면 미래 흐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흐름 위에 올라탈 줄 알아야 한다. 당연히 전도유망한 산업에 종사해야 남보다 빠르게 성공할 수 있다.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손정혜, 마윈 등이 세계 갑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성공적으로 시대 흐름에 올라탔기 때문이다. 큰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돈이 흘러가는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고 거기서 기회를 만들어 신속하게 대응했다.
시대 흐름을 아는 사람은 유행진한 산업에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 자본은 미래를 먹고 산다. 미래를 이끌어갈 산업. 인간의 시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아이디어, 기존에 없던 스토리에 투자한다. 이것이 자본의 본질이며 이 책에서 전하고 싶은 이야기다. 필자는 글로벌 시대적 흐름을 선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우리 투자에 활용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그렇다면 시대 흐름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 전문가들은 복잡하고 다양한 정보를 숫자로 말하기를 즐기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숫자로 된 지표를 읽는 데 도움이 되는 수학, 경영학, 경제학을 어느 정도 알아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역사와 철학 그리고 외국어와 지역별 문화 공부도 필수다. 복잡하고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그 안의 흐름을 알려면 많은 공부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한 국가의 경제는 그 국가의 1등 기업들의 투자 흐름만 알아도 쉽게 파악된다. 한국을 예로 들면 삼성전자 전자산업, 포스코 철강산업, SK텔레콤 정보산업, 현대자동차 자동차산업, LG화학 2차 전지산업, 신한은행 은행업, 미래에셋증권 증권업만 알면 한국 경제의 미래를 파악할 수 있다. 2등, 3등 기업은 1등 기업을 벤치마킹하며 따라간다. 글로벌 경쟁 시대의 세계는 1등만이 살아남는 세상이 되었다. 흔히들 말하는 스물시, 80분 법칙이 점점 더 들어맞는 세계가 되고 있는 것이다. 1등이 산업을 이끌어간다고 할 때 그러한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1등의 시각으로 볼 줄 알아야 하고 거기에 맞출 수도 있어야 한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많이 찾을 수 있는 것처럼 국가도 경제의 흐름을 빨리 파악해야 빨리 발전할 수 있고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다. 오늘날 미국이 강한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미국의 금융산업이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나고 두 번째는 IT를 포함한 정보산업이 세계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산업은 미국이 세계의 돈의 흐름을 남보다 빨리 읽어낼 수 있게 했고 금융산업은 자금이 이러한 정보를 빨리 따라갈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냈다. 이제 미국의 고민은 정보산업 이후 세상을 지배할 또 다른 흐름 찾기 내지는 흐름 만들기일 것이다. 즉 어떤 산업이 세계를 선도해 나갈 것이며 어떤 산업을 우선 선정하고 육성할 것인지를 고민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처럼 강한 나라가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쳐갈지 전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세계적 흐름을 만들고 바꾸기 때문이다. 같은 의미에서 우리는 G-Group of E로 부상한 중국도 알아야 한다. 중국의 행보와 정책 방향을 늘 주시해야 한다. 사실 미국 관련 정보에 비해 G로 부상한 중국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오랜 세월 역사적, 지리적으로 한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중국은 어느새 경제적으로도 외면할 수 없는 세계 대국 자리에 와 있다. 여기에 정치적 이슈, 복잡한 국제질서까지 더해져 세계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지켜보고 있자면 왠지 걱정이 앞선다. 정치 이야기는 생략하고 경제적 흐름에 초점을 맞춰 중국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게 필자가 강조하는 바다. 세계 흐름을 만들고 판도를 바꾸는 미국과 중국 이야기는 본문에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정리했다. 이 책이 우리 주변을 에워싼 여러 가지 시대 흐름을 파악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그 운명은 흐름을 파악하는 일에서 시작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다. 전략적인 자세와 넓은 시야로 복잡한 판세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필자가 앞으로 계속 강조할 시대적 흐름 흘러감이란 말을 적다 보니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다. 흐름이란 단어와 잘 어울리는 물질이 있다면 그건 아마 물일 것이다. 중국 고대 철학자 노자는 도덕경에서 그 유명한 상선약수 이야기를 남겼다. 가장 훌륭한 덕은 마치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해주지만 다투지 않는다. 주로 사람이 싫어하는 곳에 처한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노자는 우리를 둘러싼 자연 속에 만물이 운행하는 원칙이 있다고 믿었다. 그는 자연이 품은 운행 원칙을 인간의 삶에 적용하려 했다. 흐름은 곧 물이다. 물이 원칙을 역행해 거꾸로 올라갈 수 없듯 흐름을 알았다면 그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 지혜다. 인간이 미래를 대비하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시대 흐름 파악이 미래 대비에 효과적이란 이야기가 순리다. 다시 말해 미래 흐름을 알기를 원하고 그 흐름에 올라타려는 삶이 결국 답이라는 말이다. 매시간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여러 흐름이 감지된다. 과연 어떤 흐름에 몸을 맡겨야 좋을까? 전략적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다. 한국은 이제 추격자가 아니라 초격차 리더 국가가 되어야 한다. 사실 한국은 이미 그런 반열에 올라섰다. 이는 한국인이 여러 가지 장점을 많이 가졌기 때문이다. 영민하고 근면하며 속도를 내고 방향성을 잡는 데 세계 으뜸이다. 이러한 장점을 10분 활용한 결과로 최고의 한국 인재가 각 분야에서 세계적인 두각을 보이며 주목받고 있다. 한국인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믿고
시대적 흐름을 파악해 편승하는 일이야말로 한 개인을 넘어 한국이 더 승승장구하는 결과를 만들 것이다. 어느 한 개인의 운명은 시대의 운명을 이기지 못한다. 기업과 국가의 운명도 시대적 운명을 이길 수 없다. 미중 갈등 시대의 국제 질서는 크게 변할 것이고 한국은 큰 시대적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 운명이 변할 때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찾아온다. 열린 마음과 눈으로 시대가 어떤 흐름에 놓였는지, 그 안에서 어떤 전략적 자세를 취해야 선도 기회가 생겨날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시대적 흐름을 읽지 못하고 근시안적으로 접근한다면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타인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바둑판의 알말이 될 수 있다. 말이 될 것인가? 말을 움직이는 기사가 될 것인가? 구소련 붕괴 초기에 강한 국가였던 우크라이나가 오늘의 전쟁 폐허에 놓이게 된 것도 지도자들이 너무 근시안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다. 바둑판의 큰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전략보다 미국이냐 러시아냐 하는 양자택일에만 너무 집중했다. 즉 스스로 바둑알 운명을 선택했다. 바둑알의 운명은 바둑을 두는 사람에 의해 좌우된다. 다시 말해 오늘날 한국의 리더들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전문 분야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것보다 지혜롭게 시대적 흐름을 읽고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추는 것이다. 지금의 한국 사회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큰 판을 읽고 끌고 갈 열려 있으면서도 융통성 있게 시대 흐름을 읽을 전략형 리더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 국민들의 시대적 운명은 여기에서 결정된다. 사실 이 책은 안유아 독서 투자 클럽 10기와 제1회 투시경 라이브 강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학술적인 표현을 최대한 피하고 일상 용어로 투자와 거시경제 및 시대 흐름 파악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마지막으로 방송과 유튜브 채널 등에서 필자를 성원하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또한 책이 출간되기까지 많은 분의 수고가 더해졌다. 사이다경제 대표와 관계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남긴다. 이 책을 읽는 독자 중에는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가 분명 있을 것이다. 모쪼록 더 많은 사람이 더욱 행복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을 주는 큰 지혜를 가진 글로벌 리더가 한국에서 많이 나와주기를 희망한다. 강의가 없는 날이면 사두고 읽지 못한 책을 보거나 영화를 시청하며 하루를 보내곤 한다. 한국의 국민 배우 송강호 씨가 출연한 영화 관상도 몇 번 돌려봤다. 이 영화에는 시대 흐름과 관련해 재미있는 대사가 나온다. 영화 속 유명 관상가인 송강호는 수양대군을 보고 얼굴이 너무 흉악해서 왕이 될 상이 아니다라고 점쳤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 수양대군은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결국 왕위에 올랐다. 크게 실망한 그는 파도치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런 명대사를 남긴다. 나는 사람의 얼굴을 봤을 뿐 시대의 모습을 보지 못했어.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만 본 격이지. 바람을 봐야 하는데 파도를 만드는 건 바람인데 말이오. 비록 영화 이야기지만 시대적 운명과 시대 흐름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울림을 전해준다. 그래서 필자는 강의 마무리에서 저 대사를 자주 인용한다. 사실 원고를 쓰면서 어떤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야 좋을지 고민이 많았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유행을 이끄는 주제가 한 가지로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어우러져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한다. 그만큼 기술 발전의 속도도 빨라졌다. 챗GPT든 글로벌 밸류체인이든 금융 이야기든 한 가지 주제를 골라 깊이 있게 파헤쳐 책 한 권 쓸 수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주제를 두루 살펴 시대적 운명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방향을 잡는 데 한결 더 유익하다고 생각했다. 특히 경제, 금융의 흐름은 수많은 이슈가 얽히고 설켜 시대 흐름을 만든다. 마치 지금의 벤처 자본이 거의 AI 인공지능과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에 몰려가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의 주제를 투자와 시대적 흐름으로 결정했다. 그 이야기부터 시작한다. 시대적 흐름을 안다는 것. 경제학에서는 인간은 가장 합리적이면서 효율적인 방법을 활용해 경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욕망까지 갖춘 존재로 정의하고 있다. 즉 인간은 호모 에코노미쿠스, 경제적 동물로서 이성적 합리적 판단으로 최소 비용 최고 효율의 경제 이익을 얻고자 노력한다. 이는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되는 근간이다. 바람직한 현상은 아닐지라도 지금은 경제력의 유무가 그 사람의 지위와 역할까지 결정하는 강력한 징표가 되었다. 누군가를 만나면 그가 가진 자산이 얼마인지 궁금하고 조심스럽게 어디에서 몇 평짜리 집에 사는지를 묻기도 한다. 상대가 나보다 부유하면 왠지 부럽고 괜히 배가 아프다. 어쩔 수 없다. 인간의 본성이다.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겠다는 사람도 많아졌다. 많은 사람이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내려고 고군분투하는 시대다. 경제 공부와 자기 개발에 시간과 열정을 쏟는 사람도 정말 많다.
경제적 자유라는 구호에 머물지 않고 진짜 경제적으로 자유를 누리려면 어떤 일부터 해야 할까? 필자는 먼저 시대적 흐름부터 공부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싶다. 어떤 시대든 그 시절을 지배하는 시대 흐름이 있었다. 그리고 시대 흐름에 올라탄 사람과 기업 그리고 국가가 세상을 이끌어왔다. 시대 흐름이란 세상을 지배하는 기술과 자본 및 소비의 흐름을 총칭한다. 흐름을 알아야 부의 반열에 오르고 경제적 자유도 실현할 수 있다. 인류 발전 역사에서 늘 새로운 기술이 새로운 산업을 형성했고 그 산업의 대표 기업들은 언제나 그 시대에서 1등 기업이 되었다. 인류는 수렵, 농경, 산업사회를 거쳐 현재 정보사회에 와 있다. 100년 전만 해도 전 세계 농업 인구 비율은 90%였다. 그러나 현재 세계 농업 인구 비율은 5%에 그친다. 지금 우리는 정보사회를 뛰어넘어 스마트 디지털 사회로 변하는 중이다. 1960에서 1970년대에는 화학산업이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고 이는 바이엘, 듀폰, 다우케미칼, 셀, 엑손과 같은 거대 기업을 탄생시켰다. 1970에서 1980년대에 와서 베이비붐 시대 성장에 힘입어 소비가 세상을 주도했는데 그에 따라 P&G, 맥도날드 등이 글로벌 기업 반열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1990년대에는 전자컴퓨터 산업이 세상을 주도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같은 기업이 세상을 선도해갔다. 그러나 2000년 초반에 IT 버블이 꺼지면서 낮은 금리 정책으로 자금들이 부동산으로 흘러갔다. 2007년까지 부동산 호황이 한국, 미국, 중국에서 똑같이 나타났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힘입어 중국에는 완다, 엉다와 같은 부동산 기업들이 거물 기업으로 폭발 성장했다. 그렇게 치솟은 부동산 거품은 드디어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계기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막을 내렸다. 이후 전개된 모바일 인터넷 산업의 성장이 현재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그룹에 포함된 FAAMG, 테슬라, 알리바바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을 탄생시켰다. 이것이 본격적인 산업시대 이후 지난 70년간 우리가 겪어온 시대적 흐름이다. 현재 ICT 정보통신기술 산업시대를 살아가는 중이지만 우리 눈앞에 바짝 다가온 스마트 디지털 융합시대는 모든 사람과 정보가 연결된다. 연결은 다소 복잡한 개념이긴 한데 사람과 사람과 사물과 사물의 모든 연결을 말한다. 즉 이는 사람, 데이터, 가상, 실물, 금융, 신용까지 모두 연결된 세상이다. 앞으로 30년, 50년을 이끌어갈 혁신 기술이 무엇인지 알려면 우리의 모든 지혜를 동원해 새로운 스토리를 잡아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누가 먼저 핵심을 파악하고 열정으로 이끌어가느냐에 따라 글로벌 1등 기업 순위는 언제든 변할 수 있다. 오랜 시간 대중을 상대로 강의를 해온 필자는 시대적 흐름에 베팅하는 일이 투자라고 강조한다. 이야기를 주식 투자에 한정해서 말하자면 유망한 섹터가 투자자의 돈이 몰려가는 흐름이라 하겠다. 만약 우리가 어떤 나라에 투자한다고 해보자. 해당 국가가 펼쳐가는 정책과 방향, 그리고 기조까지 모두 더한 말이 구군인데 구군이 긍정적인 나라에 베팅해야 원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런 투자가 지혜로운 선택이다. 시대 흐름은 혁신 기술을 등에 업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때로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과거 흐름을 순식간에 뒤바꾸는 촉매 역할을 할 때도 있다. 흐름을 찾고 그 시대적 흐름에 과감히 올라타라. 참고로 소문을 듣고 새 흐름에 많은 투자자가 몰려든다면 더는 먹을 것 없는 시장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자연스러운 이치다. 소문난 잔치에는 먹을 게 없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따라서 소문이 더 멀리 퍼져 사람이 몰려들기 전에 미리 흐름에 올라타는 것이 관건이다. 만약 그런 경험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시대 흐름에 편승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다행히 오늘날은 시간만 조금 들이면 누구나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독학을 하든 해당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든 방법은 여러 가지다. 주목해야 하는 두 가지 사회적 흐름. 고령화 사회 진입. 먼저 고령화 사회 진입부터 알아보자. 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 잘 알려진 것처럼 일본은 세계에서 최초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나라다. 한국과 중국 역시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둔 상황이다. 한국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 전체 인구 중 약 18%인 910만 명이 65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와 비교해도 유독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빠르다. 전문가들은 20년 후에는 한국의 고령화율이 일본을 앞설 것이라는 전망도 한다. 참고로 인구가 약 14억 명인 중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2억 6,700만 명을 넘어섰다. 인구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다. 생산성이 떨어지고 소비가 둔화한다.
즉, 인구 고령화는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감소하는 동시에 쓸 돈이 부족한 사람이 많아졌음을 의미한다. 이 문제는 뒤에 서술할 국가 경쟁력 약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세계적으로 고령화 국가가 많아질수록 글로벌 생산성과 소비 역시 떨어진다. 필자도 예전처럼 소비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이나 감흥이 지금은 별로 없어 소비 욕구가 많이 사라졌다고 느낀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소비라는 행위에서 즐거움을 잘 못 느낀다. 이 말은 고령화 인구가 많을수록 시장 수요가 줄어든다는 뜻이며 고령화 리스크에 노출된 기업의 주식은 단기 순이익이 점점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이를 투자, 특히 주식 투자에 적용하면 투자자가 주식을 고를 때 고령화 리스크에 노출된 산업과 해당 종목을 고르면 안 된다는 말이다. 반대로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고령 인구와 관련된 섹터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건강과 고품질 음식 및 운동이다. MZ세대의 부상. 두 번째 사회적 변화는 MZ세대의 부상이다. MZ세대는 대한민국의 신조어다. 1981년부터 2012년까지 출생한 사람들을 통칭하는 용어이며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합친 말이다. 밀레니얼 세대는 1981년부터 1996년까지 출생한 사람들로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이며 밀레니엄 세기 전환점에서 성장한 세대다. 이 세대는 인터넷 시대의 첫 세대로서 디지털 기술에 친숙하고 세계화와 다문화주의에 개방적이며 사회적 가치와 정의에 관심이 높다. 그뿐만 아니라 밀레니얼 세대는 대학 교육과 직장 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2008년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불황을 겪은 세대다. Z세대는 1997년부터 2012년까지 출생한 사람들로 21세기에 태어난 세대다. Z세대는 어릴 때부터 모바일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을 접하며 성장한 최초의 세대로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불린다. Z세대는 비디오와 이미지로 소통하고 메타버스 같은 가상현실에서 활동하며 개개인의 개성과 창의성을 중요시한다. Z세대는 X세대의 자녀들이며 기후변화와 사회적 불평등과 같은 글로벌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서로 다른 세대이지만 공통적인 특징도 많이 있다. MZ세대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익숙하고 SNS 사회관 개망 서비스로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며 개인주의적이고 자기 표현을 중시하는 특징이 있다. MZ세대는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경제적 혼란이 지속되는 시기에 성장했으며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또한 부모 세대처럼 한 직장에 속해 열심히 일하며 차근차근 승진하는 삶을 살기보다 자유롭고 공간 제약 없는 직장 생활을 선호한다. MZ세대는 SNS와 인터넷으로 새로운 트렌드를 빨리 받아들이고 남과 다른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며 유통시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소비 주체로 떠오르고 있다. 그들은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가치나 특별한 이야기가 담긴 제품을 선호하며 환경 보호를 위해 리필 제품이나 친환경 제품을 소비하는 데도 관심이 높다. 바야흐로 MZ세대가 시대를 이끄는 주체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MZ세대와 메타버스. 이런 변화를 염두에 두고 투자해야 한다면 어디에 눈을 돌려야 좋을까? 먼저 시대의 중심인 MZ세대가 바라보는 것에 관심을 둬야 한다. MZ세대가 무엇에 열광하고 어떤 상품을 사려고 지갑을 여는지 그들의 공통 관심사가 무엇인지 등을 살펴야 한다. 필자는 그것이 메타버스라고 생각한다. 그들의 놀이터가 가상의 세계, 메타버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2016년부터 필자는 메타버스 연구와 실무에 집중해왔다. 잠시 중국 MZ세대의 특징을 소개하자면 최근 중국 젊은이를 지칭하는 말 중 탕핑주의가 있다. 인터넷 뉴스나 유튜브에도 관련 영상이 있고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린다. 이 말은 평평하게 눕다라는 뜻이지만 한국말로 바꾸면 일 안 할래. 배째 라는 뉘앙스의 표현이다. 비슷한 한국식 표현으로는 M4세대가 있다. 중국의 탕핑주의 표현에도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내 집 마련 포기, 최소 생계비만 벌기라는 M4세대와 공통의 뜻이 담겨 있다. 4포세대,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포기. 5포세대,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 집 마련 포기. 6포세대,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 집 마련, 취업 포기. 7포세대,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 집 마련, 취업, 희망까지 포기. 앞으로 상품을 소유하는 것에 큰 집착을 하지 않는 MZ세대 때문에 실물 상품 소비가 축소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그들이 크게 마음먹고 소비를 하더라도 현실이 아닌 가상의 공간, 즉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지는 소비 활동을 더 선호할 수 있다.
유튜브, SNS, 넷플릭스, 배달의 민족, 카카오톡, 그리고 온라인 게임만 있으면 현실 세계로 굳이 안 나가도 실물 상품을 굳이 구매해 소유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즐거운 일상을 보낼 수 있다. 아마 고성능 컴퓨터나 휴대폰을 손에 쥐어주면 별 어려움 없이 재밌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대의 주요한 흐름 중 하나가 이런 MZ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이다. 앞으로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보편화될 테고 그 추세가 빠르게 확대될 것이다. 당연히 미래에는 그들의 취향, 스타일, 습관을 따라잡으려는 비즈니스가 떠오를 것이다. 원고를 쓰는 동안 뉴스에서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접했다. 한국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 이 한국 MZ세대 직장인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2023년 4월 10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MZ세대가 가장 선호하는 경영자 리더십 유형은 소통형 리더였다. 응답자 중 88%가 선호했다.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춘 리더가 좋다는 비율은 13.9%, 권한과 자유를 보장하는 리더를 선호하는 비율은 8.2%였다. 기업들은 이런 설문조사로 미래를 이끌어갈 MZ세대의 생각을 파악해 그들의 요구에 맞춰 기업을 경영해 나가야 한다. MZ세대가 많은 월급보다 일과 삶의 균형, 이른바 워라밸을 보장해주는 기업에 취업을 원한다는 건 익히 알려졌다. 기성세대와 달리 그들에게는 개인의 삶이 월급보다 중요하다. 바로 이것이 MZ세대의 생각과 의식의 변화를 투자 분야로 끌어와 접목하려는 노력이 중요한 이유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경기순환주기는 호황, 거품, 침체, 불황, 바닥, 회복순으로 돌아간다. 주식 투자에서도 파동 이론을 대표로 한 주가의 흐름, 사이클이란 게 있다. 3부의 핵심은 일명 콘드라티 F파동으로 알려진 50년 경제주기에 그간 인류가 만들어온 기술 혁신을 대입함으로써 미래 흐름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는 마치 지도를 들고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나갈 길을 계획하는 일과 비슷하다. 50년 주기마다 새로운 신기술이 등장해서 약 50년간 세계 경제의 흐름을 만들었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앞으로 새로운 시대 흐름을 이끌어갈 기술 혁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지금의 시대 흐름과 변화를 이끄는 미중 두 경제 대국이 현재 경기순환주기상 어디에 놓여 있고 과거 양국이 어떤 경제 흐름 속에서 성장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결론부터 미리 말하자면 지난 10년간 미국은 풍부한 유동성 공급을 통해 주식시장이 성장했다면 중국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따른 유동성 확대 및 주식시장 상승장을 연출했다고 할 수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미래에는 어느 국가에 투자해야 할까? 3부에서 함께 논리로 풀어보자. 부동산 투자 불패신화. 단계별 경제 발전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초 시설 투자 확대다. 이에 따라 중국 경제는 완벽하게 주글라 파동대로 경기 호황과 경기 침체의 대략 10년 주기를 반복해 보여줬다. 이는 기업의 설비 투자와 정부의 기초 시설 투자에 따라 고용, 소득, 생산량이 변화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1978년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30년 동안 중국 정부는 토지를 매각해 기업들이 개발하게 했고,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이뤄지면 해당 설비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이윤이 증가하고 물가와 이자율 등이 동반 상승했다. 그러나 투자된 설비들의 경제적 수명, 즉 내용 연수가 닿으면 설비 재투자가 이뤄지기 이전까지 경제가 다시 하락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 동안 지속해서 상승한 토지 가격은 중국 부동산 투자 광풍을 불러왔고 중국 아줌마들 사이에서 불패신화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사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1998년부터 시작되었다. 그 이전에는 국유기업이 주체가 되어 아파트를 건축하고 집을 나눠줬다. 이는 국유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켰고 1992년 이후 진행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독립된 경제 주체로서의 경쟁력을 크게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에 중국 정부는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도입해 직장인들이 스스로 주택을 장만하게 했다. 대신에 기업은 주택 공적금 제도를 실행해 직원들이 부동산을 구매할 때 일정 부분을 부담해 주었다. 중국 정부의 이런 부동산 제도 개혁은 평범한 국민들의 운명을 바꿀 만큼 수많은 부동산 부자를 탄생시켰다. 여기에서 필자 주변의 실제 사례를 소개하겠다. 필자의 지인은 2000년 무렵 베이징에 100만 위안짜리 집을 구매했다. 이 집을 2005년까지 보유하다가 처음 가격보다 꽤 오른 400만 위안에 매도했다. 이후 지인은 400만 위안을 추가로 대출받아 베이징 왕징에 800만 위안짜리 아파트를 다시 구매했다. 당시 필자는 지인을 지켜보며 내심 걱정했다. 당시 지인은 국유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의 월급으로 대출금과 이자를 갚기에는 무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걱정이 무색하게 지이는 5년 후인 2013년에 1,300만 위안에 다시 집을 팔아 500만 위안의 수익을 실현했다. 그리고 또 한 번 확보된 자금으로 천진시의 작은 빌딩을 매입해 1층은 커피숍으로 임대하고 2층은 임대용 부동산으로 내놓아 재무적으로 크게 걱정이 없어졌다. 중국 부자가 생긴 이유. 이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무엇인가? 그렇다. 경제가 고속으로 성장하는 시기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 속도가 가파르다. 은행 대출금으로 갚아야 하는 이자율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더 높으므로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는 게 유리하다. 만약 그가 월급을 꼬박꼬박 저축해 부동산을 살 생각을 했다면 아마 그는 지금도 부동산을 구매하지 못했을 것이다. 당시는 중국 국유기업 직원의 평균 연봉이 30만 위안도 안 되던 시절이다. 그때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은 지인도 많았는데 그들은 점점 베이징에서 주변 도시로 밀려나고 있다. 즉 부동산 투자 여부에 따라 빈부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중국은 1978년 개혁 개방을 선언하고 1979년 미국과 수교를 했다. 이는 중국이 국제 사회의 일원이 되는 티켓을 확보한 것과 같다. 그러나 본격적인 글로벌 공급망에 들어간 시기는 2001년 WTO 가입 이후부터다. 중국은 값싼 노동력을 내세워 세계 생산 공장 역할을 했고 전 세계 제조업이 중국으로 몰려갔다. 이것이 중국이 20년간 고속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성장이 주춤했던 중국 경제가 저점을 찍고 미중 갈등이 확산되는 시점에서 2023년 3월에 3기 집권에 성공한 시진핑 정부는 풀어가야 할 과제가 많다. 중국의 미래를 전망할 때 곤혹스러울 때가 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해온 저자는 자타칭 중국 전문가라고 불리지만 중국에 대한 서방 세계의 부정적인 평가에 영향을 받게 됨을 느낀다. 심지어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중국의 미래에 대해 확정된 답을 내리려고 시도할 때도 있다.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팬데믹 방역 조치가 끝나면서 3년 만에 중국을 여러 번 다녀오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많은 중국 현지 기업인 및 정부 관료와 교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필자의 이런 결론이나 주장이 얼마나 오만한 행위였는지를 반성하곤 한다. 그리고 과연 필자가 중국 경제를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전문가로서의 발언과 주장이 오히려 중국을 보는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지 않는지, 과연 진짜 중국을 내가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중국을 과연 하나의 논리로 풀어갈 수 있을지에 우려가 있다. 내공을 좀 더 키워서 진짜 중국을 필자의 논리로만 풀 수 있는 그날을 기약하면서 조심스럽게 사부에서 저자의 중국 경제 이해를 담아본다.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에 주목하라. 시대적 흐름을 읽기 위해서는 중국이 흘러가는 방향을 알아야 한다. 앞으로 꼭 중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할 계획이 없다고 할지라도 중국 흐름과 정책 키워드가 무엇인지 파악하라는 이야기다. 중국 전체 그림 중 일부인 공동부유론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국가든 기업이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아는 것이 중요한데 방향성과 밑그림을 살펴보는 것은 투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중국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만들고 어떤 정책이 진행되느냐에 따라 투자 전략이 달라져야 한다. 파이 키우기와 공동부유 목표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최근 중국 정부는 미래 산업의 초점에 맞춰 과감한 투자와 지원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유독 중국은 돈의 흐름이 미래 산업 방향으로 돌지 않는다.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중국 사람들은 교육, 의료, 주거, 보육, 양로, 복지에 많은 돈을 지출한다. 따라서 미래 산업으로 갈 돈에 여력이 없다. 국민이 돈을 쓰지 못하니까 돈이 잘 돌아가지 않는 것이다. 시진핑 정부는 고민 끝에 빅테크 기업에 의한 시장 독점을 막는 동시에 사교육을 금지하고 게임을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하는 한편 공공인프라 시설인 병원과 양로원 등 복지시설과 학교를 많이 짓는 정책을 과감히 추진했다. 국민이 사용할 돈을 국가가 대신 지불함으로써 가계의 부담을 줄여 공동부유를 성공으로 이끌겠다는 계획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미래 발전의 큰 흐름은 스마트 도시화 실현이다. 이는 중국 경제의 4에서 5% 성장을 보장할 것이다. 중국에서 지난 30년이 부동산의 황금 시기라고 하면 미래 15년은 부동산이 과거만큼은 아니어도 일정한 가치를 지닌 투자 선택 자산이 될 것이다. 중국의 14억 명 인구는 여전히 집이 필요하고 차가 필요하며 가전제품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난 30년과 비교하면 구매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같은 집이 아닐 것이며 같은 차가 아닐 것이고 같은 가전제품이 아닐 것이다. 반드시 신형기술 신형산업과 융합된 형태여야 할 것이며 누가 더 빨리 이런 신기술과 전통산업을 잘 융합하느냐에 따라 미래 유니콘 기업이 결정될 것이다. 모바일 인터넷,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AI,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기술 혁신 성과를 이용해 전통 산업에 새로운 옷을 입힌다면 기업은 새로운 성장을 이뤄낼 것이고 국가 경제는 신형 성장 엔진 산업으로의 구조 조정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중 갈등 격화와 서방 국가들의 탈중국화 움직임에 맞춰 중국 정부는 고첨 단산업 분야에서의 세계 경쟁력 선도를 위해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반도체, 우주통신, 2차 전지, AI 등 하이테크 스토리에 돈이 많이 몰리고 있다. 동시에 친환경을 중요시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 대표 대회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위한 인재 기반 강화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산업 현대화를 이루겠다는 강령이 포함되어 있다.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친환경에 더 집중하겠다는 말이다. 만약 중국 투자에 관심이 많다면 이런 스토리를 따라가야 한다. 하이테크, 친환경, ESG 경영에 좀 더 주목해야 한다. ESG 경영은 공동부유론 중 분배와 연관이 깊다. 그동안 중국 기업들은 돈 되는 일이면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계 흐름과 추세는 친환경 중심, 사회 책임 중심, 이해관계자 중심의 개념인 ESG 경영에 초점을 맞춘다. 중국도 그런 흐름을 직시하며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향후 중국이 큰 틀 안에서 어떤 포지션으로 정책을 펼쳐갈지 공부의 개념을 잡고 그 흐름을 따라야 한다. 세계 시장에서의 원활한 투자와 사업의 성패가 이런 정보를 얼마나 알고 적절히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지난 10년간 국가 간 무역 장벽을 없앤 국제화의 결과로 확대된 세계 부가가치 금액은 약 18조 달러다. 그중 미국이 6조 달러로 벌어들였고 중국은 미국보다 더 많은 8조 달러를 벌어들였다. WTO 체제하에 국제무역의 가장 큰 혜택이 중국과 미국의 몫이었다. 두 나라의 몫이 14조 달러나 된다. 지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도 혜택이 있지만 단 4조 달러의 부가가치만을 나눠 가져갔다. 한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이 4조 달러를 놓고 각축을 벌이는 격인데 이 부분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중국의 기술 경쟁력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일본 및 독일 등 선진국의 상당 부분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지난 20년 세계 경제의 판도였다. 그러나 2018년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 전쟁은 미중 간 기술 패권 전쟁으로 치달으면서 오랜 시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초강대국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 갈지 주목해야 한다. 두 나라의 관계 변화는 전 세계 국가들 간의 역학적 관계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새로운 시대 흐름을 만들어 우리 모두의 시대적 운명을 변화시킬 것이다. 국내외 언론과 학자들은 미중 관계가 과거 40년의 협력 시대에서 위대한 결별 시대로 완전히 전환되고 있으며 사실상 신냉전이 시작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과거 미국과 소련이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어 다투던 관계가 냉전 (Cold War이었다면) 현재 미중 지휘 간의 갈등은 양전 (Cold War즈) 겉은 차가워도 속은 차갑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해야 한다. 이는 바이든 정부의 견제 경쟁 플러스 협력과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된다. 겉으로 보이는 상황이 전부가 아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보고 눈에 안 보이는 큰 흐름을 놓치는 우를 범한다. 필자가 자주 언급하듯 파도만 보고 바람을 보지 않는 일이라 하겠다. 현재 미중 관계의 대립과 대결의 이데올로기, 정치 제도, 지정학적으로 먼저 나타나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공급망을 둘러싼 양국 간 기술 패권 싸움에 이어 미국은 각국의 중국을 경제와 금융 등에서 분리하는 디커플링, 즉 탈동 조화를 압박하고 있다. 이런 글로벌 환경에서 중국은 어떻게 대응하려고 할까? 현 단계에서 중국 정부는 쌍순환 전략, 다시 말해 방대한 국내 시장에 기반한 내순환 경제 활성화와 국제시장에서의 기술 수출 중심의 공급망 확대라는 외순환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는 대외적으로 개혁 개방과 수출 경제를 유지하면서 내수를 활성화해 중국 경제 성장의 두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미래 30년은 마치 후한 말기 삼국 시대에 들어선 것처럼 정치, 경제, 국제관계 모든 영역에서 불확실성이 더 큰 시대가 될 것이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이에 대한 지혜로운 사고와 선제적 대응 전략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미중 갈등의 미래. 미국과 중국과의 첨단 기술 등의 디커플링 문제에서 우리가 냉정하게 고민해야 하는 문제는 성패를 내다보기에는 시기상조인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전략을 취할 수 있느냐다. 사실 미국의 대중국 기술 견제는 오히려 미국 기술 개발의 지속성을 어렵게 할 것으로 보이며 장기간 이어진다면 미국의 기술 패권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미국과 동맹국의 기술 우위 영역이 많이 겹치는 상황에서 서로가 시장을 넓혀야 한다.
모두 자국 우선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동맹을 한다고 해서 첨단 산업 시장이 넓어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자국 우선주의로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장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시장은 중국과 같은 막 중진국에 오른 국가들에 있다. 왜냐하면 GDP가 1만 달러를 넘어가면 국내 시장과 기술 발전 수요가 모두 급격하게 커지기 때문이다. 장기간 고비용의 연구개발을 하려면 서로 시너지가 있는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한데도 미국 중심의 공급망과 탈중국화 정책은 이를 역행하는 것이다. 반도체는 이냄로 가면서 천문학적인 고비용이 드는데 지속적인 투자를 하려면 방대한 시장 수요 없이는 불가능하다. 둘째, 인재의 중요성이다. 과거 미국과 유럽의 젊은이들이 혁신의 주체였지만 최근 10년간 미국의 주요 연구개발 인력은 한국인, 중국인, 인도인들로 많이 채워지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구글의 연구개발 인력도 대부분 아시아인이다. 앞으로 미국이 기술 우위를 가지려면 인재 파워가 필요할 텐데 미국 젊은 연구 인력의 공급이 과연 지속성이 있을까 싶다. 단언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인류의 급격한 기술 발전에는 세계화라는 배경이 있었고 그 중심에는 인력 자본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개방되고 투명한 제도하에서 교류하고 아이디어를 마음껏 나눌 수 있어야 많은 혁신이 나오게 된다. 폐쇄적이고 교류를 막는 모든 조치는 결국 진보가 아니라 후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정치 제도가 미국의 대중 견제 정책의 지속성의 담보를 장담할 수 없다. 미국의 대중 기술 견제 정책이 성공하려면 10년보다 더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이러한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미국 국내 정치 지원이 중요하다. 양당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같은 방향을 갈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너무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단언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의 방향 찾기. 앞서 지위의 갈등이 양전이라고 말했다. 겉은 냉혹하게 보이지만 현실은 다르게 갈 수 있다는 말이다. 어쩌면 예전처럼 두 나라가 다시 전략적 수요에 의해 가까워질 수도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볼 일이다. 여기서는 섣부른 판단 대신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분쟁 속에서 한국이 어떤 방향을 잡아야 좋을지 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먼저 주변의 변화부터 보자. 필자는 2023년 1월 말 미국에 다녀왔다. 여러 곳을 방문하고 돌아왔는데 라스베이거스에서 2023 CES 세계가전 전시회에 참여하고 실리콘밸리에 넘어가서 안유아 쇼를 촬영했다. 그리고 바로 LA에 가서 어바인 대학교 본교 상황을 둘러보고 다시 버지니아 테크까지 넘어가서 미국 내 변화들을 두루 살피고 왔다. 과거에는 미국 내 이민자 중 중국인이 많았고 유학생 숫자도 엄청났다. 한때 1년에 중국 본토에서만 30만 명씩 미국으로 유학을 가던 시절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으로 이민이 많아졌다. 미국 주요 공과대학들도 중국 유학생을 거의 받아주지 않는 분위기였다. 특히 중국을 연구하던 미국의 연구소와 싱크탱크도 지금은 중국인 인재 영입을 분명히 축소하는 분위기다. 쉽게 말해 필자가 미국에서 체험한 그곳의 분위기는 중국인 유입을 최대한 줄이는 것 같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미국이 취하는 이런 정책은 장기적으로 볼 때 실수가 될 확률이 높다. 상대방을 알아야 상대를 넘어설 수 있는 법이라고 했다. 그런데 왠지 코앞에 감정적인 대응에 치우친 게 아닌가 싶다. 정말 중국을 견제하고 싶다면 더더욱 중국에 관한 공부와 전략적 인재를 강화해야 한다. 한국의 역할. 필자는 여기서 한국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질 것임을 느꼈다. 미국에 갈 수 없게 된 중국 학생들이 주변 국가로 갈 텐데 이제 중국 학생들이 선택하는 나라는 호주다. 그러나 중국과 호주의 관계는 좋지 않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중국 유학생들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 일본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졌다. 똑똑한 중국 유학생이 한국에 많이 오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최소 2에서 3년 동안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어와 문화에 친숙해짐으로써 친한파 엘리트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국익 차원에서 친한파 중국인을 양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한중 인적교류 확대가 기대되는 가운데 한국이 중국에 관한 연구를 강화한다면 미국이 놓친 부분을 미국과 전략적으로 더 많이 공유할 기회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전략적인 사고로 접근하기에는 한국인에게 중국 이미지가 너무 부정적이다. 오랜 역사적 맥락으로 살펴봐도 중국은 왠지 호감이 떨어지고 껄끄러운 나라로 인식된다. 게다가 한국으로서는 언젠가 극복하고 통일해야 할 대상인 북한을 지원하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가 중국인 점도 중국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도록 만든다. 한마디로 정치적 이해관계가 중국을 부정적인 나라로 인식하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정치를 떠나 경제적 이해관계, 먹고 사는 경제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다. 장사는 늘 거리가 가까운 이웃과 하게 되어 있다. 미국 역시 옆에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무역 규모가 가장 크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동북아 3국은 항상 함께해야 하는 나라이며 그 어떤 시대보다 협력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어서 안타깝다. 내줄 건 내주고 받을 건 받으며 함께 돕는 관계를 지향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는 대중관계는 과거 정부의 행보와는 사뭇 다른 모습인 것 같다. 그래서였을까? 중국이 예전만큼 한국 제품을 사주지 않으면서 한국의 대중 무역 적자 수준이 심상치 않은 단계까지 와 있기도 하다. 원하든 원치 않았든 간에 지난 20년간 구축된 세계 경제 시스템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구조였다. 미국만 바라보며 너무 의존해도 안 되고 중국을 외면하며 밀어내도 안 된다. 한 방향만 바라보며 달리는 일방통행은 득보다 실이 더 많은 법이다. 처음에는 지켜보다가 중간에서 이익을 얻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한 오나라 손권의 말처럼 정치도 경제도 외교도 쏠림없는 중용의 묘미가 발휘되어야 할 때다. 삼국지에서 일흥대전 유비를 거의 전멸시킨 오나라 손권은 다시 화친하자는 제1을 총나라에 제안한다. 그것은 강한 위나라를 함께 견제하기 위해서다. 세련된 외교가 대한민국 운명을 결정짓는 시대다. 처음에는 지켜보다가 중간에서 이익을 얻는 것이 상책이다. 손권. 한국의 미래. 이런 세계 흐름에서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서야 좋을까? 방금 언급했듯이 피해명 인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은 눈부신 기술 발전에 힘입어 AI가 많은 것을 해결해주는 때다. 이런 시기에는 AI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그런 직업을 가져야 나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다. 개인적인 기회가 이런 것이라면 국가 차원의 기회도 있다. 필자는 미중 두 나라 간. 분쟁이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한국의 기회가 더 커졌고 역할도 중요해졌다고 반복해서 강조했다. 한국의 입장은 그간 선진국을 따라가는 추격자였다. 하지만 어느새 많은 나라가 부러워하는 선도국가로까지 왔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추격자는 가기 편하지만 퍼스트 무버가 되어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그 역할이 익숙하지 않다. 퍼스트 무버로서의 전략적 사고방식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 선도 국가가 되려면 세계 곳곳에 흩어진 생산 요소와 자본을 유치해 한국 내에서 융합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PMI에 세계로 다시 수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편견이 없고 개방이 되어야 하며 이념적인 논리를 경제에 끌어들이면 안 된다. 어떤 국가가 좋은 국가인가? 자국민이 전쟁에 노출되지 않고 자기 노력에 따른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세계 다른 국가들과 상대방의 이해관계를 존중하면서 함께 할 줄 아는 유연하면서 의연하고 큰 그림을 짤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미중 간의 충돌이 확산됨에 따라 많은 지성인들은 한국의 미래를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중에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는 조급함에 사로잡혀 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과거 40년과 전혀 다른 미래 40년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런 역사적 변곡점에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우선 미국의 실력에 과대한 망상을 갖고 있지 않은지 다시 점검해봐야 한다. 100여 년 동안 진화 없이 유지해온 미국의 낡은 시스템은 지금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세상은 늘 낡은 것은 부서지고 새로운 것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 따라서 미중 양국 간의 경쟁은 누가 더 국내 문제들을 잘 극복하는가에 의해 승패가 결정될 것이다. 외부 요인은 발전의 요인이 될 수 없고 단지 계기를 제공할 뿐이다. 결국 내부 요인이 모든 문제의 본질이다. 한국 정부와 국민들은 미래는 아시아의 시대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북미와 유럽이 전 세계의 80% 이상을 차지했지만 이제는 북미와 유럽 및 아시아가 1-3씩 차지한다. 중요한 것은 아시아의 성장률이 위 두 지역보다 배로 높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미래는 아시아 경제 규모가 더 클 것이며 시장도 훨씬 커질 것이다. 배터리 산업만 봐도 세계 시장에서 일본과 한국 및 중국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한중 1-3국은 같은 유교권 문화에 있으며 거의 비슷한 가치관을 갖고 있다. 유교권에 있는 지역치고 못 사는 나라는 없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 중국 본토와 대만 모두 세계 경제와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국가와 지역이다. 동북아 경제권이 커지고 세계에 자금이 몰려들면 모두가 윈윈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때가 되면 한국은 지금의 독일을 넘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세계 수출 5위, 10위 GDP 국가에서 20에서 30년 이후 세계 3위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 지금은 내가 천하를 버릴지언정 천하가 나를 버리게 하지는 않겠다는 조조의 기량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다. 몰락하는 물질적 욕망의 경제, 부상하는 도파민의 경제.
미래의 소비자는 MZ세대가 중심이라고 말했다. MZ세대는 기성세대처럼 많은 소비를 위해 삶을 바치진 않을 수도 있다. MZ세대 이전의 기성세대 역시 나이가 들어가면서 소비 욕망이 과거보다 덜하다. 여기서 MZ세대 이전 사람들의 소비를 물질적 욕망의 경제라 부르고 현 MZ세대의 소비를 도파민의 경제라고 부르고자 한다. MZ세대의 소비. 오늘날 소비 주체로 떠오른 MZ세대의 소비는 과거 세대가 보여준 물질적 욕망의 경제와 다르다. 기성세대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다. 소유하는 대신 공유하는 게 익숙하고 자연스럽다. 도파민의 경제를 일종의 공유하는 경제라고 볼 수도 있다. 이제 MZ세대가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함께 살펴보자. 만약 여러분이 MZ세대를 자녀로 뒀다면 그들이 온종일 무슨 일을 하며 하루를 보내는지 유심히 관찰하면 답이 보인다. MZ세대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혹시 누군가 지난밤 자신의 SNS에 댓글이나 좋아요를 남겼는지 확인부터 한다. 그렇게 핸드폰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가 누군가와 안부를 나눌 것이다. MZ세대는 하루 중에 대부분 시간을 온라인 공간에서 보낸다. 공부, 검색, 쇼핑, 친구 만들기 등의 일 모두가 온라인에서 이뤄진다. 그러다 현실 세계에서 친한 친구나 연인을 만나더라도 대화에 집중하는 시간보다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사용 시간이 더 많다. 가상의 세상에서 친구와 교류하고 쇼핑하는 일이 MZ세대의 일상이다. 그들은 가상의 공간, SNS에서 희열과 즐거움을 느낀다. 그 속에서의 자기 캐릭터가 현실의 자아보다 더 중요하고 의미가 크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다. 얼리어답터로 살아가려 노력하는 필자는 제페토 게임 속 아바타에 공을 들인다. 필자의 아바타가 가상 세계에서 다른 아바타보다 더 예쁘고 멋진 모습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의 아바타에게 명품 가방을 사서 들게 하고 예쁜 옷을 입힌다. 제페토가 무료로 주는 기본 가방과 옷이 있지만 촌스럽고 예쁘지 않아 기꺼이 돈을 지불하고 나의 아바타를 꾸민다. 필자는 제페토에서 종종 필자의 학생과 대화하는데 가상의 공간일지라도 학생들에게 세련된 필자의 아바타를 보여주고 싶은 욕망을 참을 수 없었다. 학생들은 세련된 옷을 입었는데 필자의 아바타만 무료로 제공되는 예쁘지 않은 옷을 입고 뛰어다닐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필자는 메타버스에서 기꺼이 돈을 지불하고 예쁜 옷을 산다. 여기에서 질문을 해보겠다. 가상 세계의 명품 가방과 현실의 실제 명품 가방이 각각 한 개씩 있다고 가정해보자. 하나는 가상 세계에서 아바타가 드는 가방이고 다른 하나는 현실 세계에서 들고 다니는 실제 가방이다. 가격도 500만 원으로 똑같다고 가정하자. 여러분은 가상의 명품 가방을 과연 구매할 것인가? 기성세대에게 이 질문을 하면 정신 나간 소리라는 말만 듣기 십상일 것이다. 현실도 아닌 고작 가상 세계 속 가방을 사는데 500만 원을 써야 한다고. 그들은 이런 소비를 절대 이해하지 못한다. 만약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미 시대 흐름에 뒤떨어진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익숙했던 그 시절, 그 시대가 끝났다는 걸 힘들더라도 인정해야 한다. 도파민의 경제. MZ세대는 생각이 다르다. 그들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가상 세계에서 보내기 때문에 자신의 아바타가 멋있게 입고 좋은 가방을 드는 게 중요하지. 현실 세계 속 자신의 모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어쩌면 잠옷을 입고 메타버스에서 친구들과 재밌게 놀고 있을 테니까. 실물의 명품 가방을 사면 고작 1년에 몇 번 사용하겠지만 가상 세계에서는 명품 가방을 매일 들고 다닐 수 있다. 그들은 오히려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들고 다니는 실물의 명품 가방을 왜 그렇게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다. 이미 제페토 안에서 친구를 만나 안부를 묻고 선물도 주고받는 MZ세대는 현실 세계의 나만큼 가상 세계 속 아바타도 중요하다. 그 안에서 내가 더 멋지고 예쁘게 보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가상 세계의 명품 가방을 사는데 망설임이 없다. 현실에서는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녀도 나를 봐줄 사람이 없다는 것 또한 MZ세대가 마주한 현실이다. 그래서 지갑을 연다. 이런 경제를 도파민의 경제라고 부른다. 실제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실제 소유한 것과 같은 행복감 또는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다. 경제학에서는 행복감을 효용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도파민의 경제가 실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가상 세계 속 자신에 더 신경 쓰는 MZ세대가 주요 소비자가 된 현실에서 실물 명품 가방을 만들어 팔아도 이제 과거만큼 돈을 벌 수 없다. 명품 브랜드도 이제는 가상의 상품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시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바뀐 시대 흐름. 3년 동안 진행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 삶에 많은 변화가 뒤따랐다. 처음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의 관계를 끊고 삶을 망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이 아니었다면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법한 일들에 큰 변화가 생겼다. 비대면 온라인 강의 공부 회의의 일상화가 대표적이다.
서로 멀리 떨어진 두 사람이 만나려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이동하고 호텔을 잡고 새 끼를 먹어야 하는 일들이 동반된다. 그러나 굳이 멀리 이동하지 않아도 많은 일을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와 비즈니스가 너무나도 소중했기에 충분히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과거에는 얼굴 마주하고 앉아 처리해야만 직성이 풀렸다. 그런데 서로 만나야 하는 상황 자체가 사라지고 나니 온라인이 활성화되었고, 이를 경험한 사람들은 효율성을 체감해서 굳이 만나지 않고 일을 처리한다. 어떤 기업은 재택 근무가 오히려 생산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런 시대가 언젠가 올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이런 시대를 살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그 시간을 단축해준 것이 코로나19 팬데믹이다. 의도했든 아니든 우리는 온라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도파민의 경제 시대를 살아가는 중이다. 사람을 직접 만나는 데 드는 시간과 그 밖의 재반 비용, 항공료, 방값, 밥값 등은 소비와 연결되었다. 그런데 직접 만날 일이 줄었고 자연스럽게 재반 비용이 뒤따르던 일들도 주로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다. 다른 말로 하면 실물 경제가 위축되었다는 것이다. 필자의 강의를 들으러 일부러 중국에서 서울까지 올 필요가 없으니 그런 분들이 비행기를 탈 필요도 없고 호텔도 필요 없다. 이 말은 도파민의 경제가 점점 더 확산된다는 뜻이다. 도파민 경제의 확산은 당연히 이 분야 산업이 더 활성화되는 촉매로 작용할 것이다. 기업은 네 가지 변혁을 이뤄야 한다. 다가올 미래에는 기업의 경쟁력이 빅데이터, AI, 사물 인터넷을 하나로 연결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싶다면 반드시 디지털화, 모바일화, 자동화, 스마트화의 AI를 실현해야 한다. 기업이 스마트하게 고객을 관리하고 고객의 니즈에 맞춘 상품을 만들려면 고객의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4차 산업기술 시대의 기업 경쟁력은 기업의 디지털화가 출발선이다. 디지털 수단을 활용해 비효율적인 인력 작업을 대체함으로써 고객 체험과 운영 효율을 높이는 한편, 상품의 디지털화 실현으로 인건비를 낮출 수 있다. 기업은 고객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즉 고객 행위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업무와 서비스 전 분야의 모바일화를 실현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이 수익을 내려면 상품 아이디어부터 연구개발, 제도, 물류, 마케팅 등 밸류체인 전 과정이 자동화되어야 한다. 기업의 자동화는 밸류체인의 자동화 과정을 구축해 불필요한 인력을 줄여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의 불편을 줄이며 더 나은 고객 편의를 위해 정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다. 이상 세 가지가 실현되면 기업은 스마트화 제조 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지는데, 스마트화는 기업이 데이터 가치를 충분히 발굴해 고객, 상품, 운영, 리스크, 재무, 투자, 인력 등 다차원에서 전략적 인사이트를 제공하도록 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일이다. 이러한 과정이 순조롭게 실행되어 연결되려면 반드시 결제 시스템이 밸류체인에 포함되어야 한다. 결제를 통해야만 고객의 행위를 모니터링할 수 있고 수요를 읽어내며 고객 맞춤형 상품을 만들어 공급할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미래 기업은 제품 생산의 전반적인 밸류체인의 결제가 들어와야 한다. 상품의 설계는 고객의 결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기업의 디지털 전환의 시작은 비용으로 인식되었던 IT 시스템에서 수익 창출이 가능한 DT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핀테크로 상징되는 신금융이 신소매, 신제조, 신기술 및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등 생태계와 결합될 때 가능하다. 알리바바의 알리페이, 텐센트의 위챗페이가 큰 성공을 이룬 것은 지금까지의 ICT 시대에서 인터넷과 핀테크라는 신금융 및 새로운 플랫폼 기반의 제품 공급 과정을 구동했기에 가능했다. 이러한 신흥 생태계의 구축은 알리바바와 텐센트를 세계적인 ICT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미래는 여기에 추가해 IoT 기술과 VR, AR, XR 기반의 실시간 시스템 구동이 가능해야 하며 모든 과정과 데이터 처리가 AI 기반이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실현시킨 기업이 중국의 또 다른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될 것이다. 닭장에서 벗어나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라. 화이트 타이거라는 인도 영화 이야기를 마지막 이야기로 선택했다. 이 영화는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나의 인생 영화라고 부를 만하다. 영화 속 여러 장면이 오랫동안 머리의 잔상으로 남아 떠오르곤 한다. 영화를 보며 최근 확대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도 생각해본다. 우리는 주변에서 이제 중국은 끝났다. 라고 진단하는 전문가를 쉽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을 대체할 나라로 인구 15억 명의 대국 인도를 손꼽는다. 필자 또한 인도를 유심히 지켜보는 중이기도 하다. 인도는 과연 중국을 대체할 정도로 성장할 수 있을까? 만약 이 질문에 주저하지 않고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인도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 투자란 한 국가의 운명에 대한 베팅이기 때문이다. 영화 제목 화이트 타이거는 한국말로 백호다.
100년에 한 마리만 태어날 만큼 백호는 희귀한 종이라고 알려졌다. 앞에서 필자의 인생 영화라고 밝혔으니 영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다. 인도에는 아직도 카스트 제도가 사회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인도의 정치, 사회, 문화 전 영역에 걸쳐 정근대적 신분제인 카스트 제도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로 나뉘는 신분제가 깊이 뿌리 박혀 있다. 공식적으로는 1947년에 이 제도가 폐지되었다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영화 주인공 발람은 하층민 출신이다. 그의 아버지, 할머니 또한 하인으로 태어났다. 조상 대대로 하층민 신분이다. 발람의 부모는 그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한다. 하인의 신분으로 착실하게 살아가야 한다. 어떻게든 하인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부모라니.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자녀에게 하인으로만 열심히 살아갈 것을 강요할까? 이 대목에서 우리는 왜 발람의 조상들이 대대로 그렇게 살아왔는지를 바로 알 수 있다. 영화에서 인상적인 장면은 인도의 한 시장에서 닭들이 도살되는 모습이다. 주인공 발람은 자기 앞에서 닭들의 목이 잘리는 모습을 보며 닭들은 왜 도망칠 생각을 안 할까라고 의아해한다. 그리고 자기 미래가 목이 잘려 죽어 나가는 닭의 처지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부모가 강요한 숙명을 스스로 바꾸겠다는 발람의 의지, 이 영화의 전개를 암시하는 장면이다. 인도에서 하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체제에 순응하고 저항할 줄 모른다. 목이 잘려나가는 닭처럼 자기 운명이 닭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운명을 바꾸려 노력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주어진 숙명이라고 받아들이고 저항하지 않는다. 오랜 시간 유지되어 온 신분제를 담담히 받아들이고 숙명으로 여기는 삶, 그것이 인도의 하층 계급을 올가맨 닭장이다. 닭장에 갇혔으면서도 닭장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단순하다. 닭장 밖으로 나가면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영화에서 발람은 결국 부모의 말대로 주인에게 충성하지만 주인에게 배신당한다. 주인이 뺑소니 사고를 일으키고 그 죄를 발람에게 뒤집어 씌우고자 한 것이다. 이에 엄청난 배신감을 느낀 발람은 어느 날 동물원에서 우연히 백호를 보게 되고 이 장면에서 이런 대사가 나온다. 이 세상의 실로 아름다운 것을 목도하는 순간 사람은 노예가 되길 멈춘다. 그렇다. 발람은 자신을 올가맨 것에서 도망치기로 결심한다. 그는 주인을 죽이고 인도의 아웃소싱 허브 도시 벵갈루루로 건너가 거기서 벤처 사업을 벌여 큰 성공을 거둔다. 정리하면 영화는 인도 내부에 뿌리 깊게 박힌 카스트 제도, 빈부격차 문제 등 그들이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를 다룬다. 이와 동시에 무기력하고 가난한 하인의 신분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발람을 100년에 한 마리 태어나는 백호와 비유한다. 이 영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시사점을 준다. 먼저 인도의 사회적 문화적 현실에 비춰볼 때 아무리 세계 인구 1위 대국이라지만 20년간 중국이 맡아온 글로벌 공급망 역할을 인도가 대체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역부족이며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특히 많은 인도인이 스스로 하인인 것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현실도 인도가 앞으로 풀어야 할 난제다. 반면에 중국은 1949년 공산당 정권이 세워지면서부터 모든 국민에게 다음과 같은 교육을 했다. 사람과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다. 여성이 하늘의 절반을 바치고 있다. 이런 교육을 받은 중국 사람들은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나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누구나 평등한 인격이라고 여긴다. 중국인들 의식 속에는 스스로 한계를 두지 않는다. 즉 인도인과 달리 닭장에 갇혀도 언젠가는 나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주어진 현실, 숙명에 굴하지 않고 과감히 닭장 밖으로 나오고자 노력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생긴다. 아름. 다운 순간을 경험한 그 즉시 노예가 되기를 거부한다는 대사처럼 닭장 밖으로 나와서 보고 듣는 경험. 그 아름다운 순간을 경험해야만 자신의 닭장을 인식하고 과감히 돌파하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닭장 안이 바깥보다 더 위태로울 수 있다. 시대적 흐름을 따르지 않으면 닭장의 삶과 같은 것. 영화를 보고 난 후 필자 역시 오랫동안 닭장 안에서 살아왔음을 느꼈다. 익숙한 일들에 스스로 함몰되어 익숙한 것 그 이상의 변화를 직접 느끼고 보면서도 두려움이 앞서 변하지 못한 삶이 아니었나 반성해본다. 닭장 밖은 위험할 수도 나를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닭장 안에 있더라도 어차피 곧 목이 비틀려 죽고 말 것이라는 것을 몰랐다. 영화에서 발람이 그렇게 충성을 다했던 주인에게 배반당한 것처럼 말이다. 단 1초라도 새로운 경험, 아름다움을 느끼는 삶은 분명 닭장 밖에 있다. 그것을 경험해야만 진정한 나의 삶을 살 수 있다. 시대적 운명 앞에서 스스로 변할 것인가, 변화를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과 역시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한다.
분명한 사실은 100년 변혁의 시대의 문턱에서 변하지 않는 닭장 안에서의 삶은 변화무쌍한 닭장 밖에서의 삶보다 더 위태로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닭장 밖으로 나가야만 성공의 기회가 열린다는 것이다. 비록 낯설고 두려운 일일지라도 누군가 만들어 놓은 자신에 대한 한계라는 선을 과감히 넘어보자. 똑똑하고 지혜로운 한국인이지만 한국인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올가매는 닭장과 같은 뿌리 깊은 편견이 있다면 과연 그건 무엇일까? 어떻게 극복해야 좋을까? 깊이 생각해볼 문제다. 코너의 훌륭한 점은 도전을 즐길 때 최고가 된다는 거예요. 코너는 이 순간이 되면 감상에 빠지는 대신 경기를 읽고 상대방을 읽고 기회를 노리죠. 이런 코너를 이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다큐멘터리 맥그리거 포에버.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